이 마약 중독자와 너나치 집단이 키이우에서 권력을 잡고 전체 우크라이나 국민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젤렌스키 씨는 개인 회의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푸틴은 붉은 광장을 그의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로 사용했습니다. 탱크가 지나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자갈길을 가로질렀으며 푸틴은 몇 시간 동안 연설했습니다. 승리의 날을 축하합니다. 만세. 그러나 2026년 5월 9일에 푸틴은 단 10분 만에 무대를 떠났습니다. 탱크도 미사일도 시진핑 같은 동맹도 없었습니다. 대신 7분짜리 사전 녹화된 선전 영상이 산영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모바일 인터넷이 차단되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취소되었고 푸틴은 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트럼프에게 휴전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며칠 동안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붉은 광장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자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우리가 4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대립, 나는 그것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의 적을 신나치 갱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젤렌스키 씨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측 젤렌스키 씨는 개인 회의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 말들은 평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종합해보면 푸틴에게 패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틴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가 무엇을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의식에서 당황하며 도망친 중대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퍼레이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승리의 날이 상징하는 큰 부분은 1943년 쿠르스크 전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 소련은 6,000대의 탱크를 배치하고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지만 히틀러의 종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었고 승리의 날 퍼레이드는 바로 이 유산, 2,600만 명 이상의 소련 시민이 희생된 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의 60% 이상이 이것을 올해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쿠르스크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영토에서 1943년에 6,000대의 탱크를 배치한 군대의 2026년 후계자들은 붉은 광장에 단 한 대의 탱크도 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약 19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 광장을 군용 차량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는 총 4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짧은 퍼레이드였습니다. 2025년 행사는 9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전 해들은 1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러시아 의원 예브게니 포포프는 BBC에 우리 탱크는 지금 바쁩니다.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오는 영상은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러시아의 전장 탱크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의 논리를 사용하여 금속판과 철망을 용접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이 부르는 이 거북이 탱크들을 붉은 광장에 가져오는 것은 퍼레이드를 아예 열지 않는 것보다 더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탱크를 대신한 것은 아마도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7분짜리 사전 녹화된 비디오였습니다.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드론 부대가 마치 실제 장비는 없지만 여기 영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속 무기들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정말 강력했다면 지금 당장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군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많은 부분을 침몰시켰고 유명한 쿠즈네투프 항공모함이 지중해를 통해 연기를 내뿜으며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장에서 보이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은 아마도 가장 기이한 퍼즐 조각일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군대가 공식 유니폼을 입고 승리의 날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 강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자국의 국경 이래 북한에서 군인을 데려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그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중석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025년에 시진핑과 27명의 국가 원수들이 푸틴 옆에 앉아 있었다. 올해는 루카셴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왕, 라오스가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중국은 분명히 러시아의 전쟁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두마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은 주요 관람석에 없었다. 국제 언론은 제한되었습니다. CNN과 여러 다른 매체들은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1943년 쿠르스크에서 6,000대의 탱크로 승기를 거둔 군대의 유산은 2026년에 탱크 없는 광장, 7분짜리 비디오, 그리고 북한 군인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푸틴에게 이 굴욕은 참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퍼레이드의 축소는 군사력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푸틴이 광장에 10분만 머물고 빨리 떠난 것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5월 9일 전 몇 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주 동안 드론 무리로 모스크바를 공격해왔습니다. 드론이 크렘린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고층 건물의 36층을 타격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채복살이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것이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패배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푸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푸틴의 약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트럼프를 불러와 3일간의 휴전을 확보해야 했다. 젤렌스키의 아이러니한 반응은 심리적 차원을 요약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퍼레이드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는 공식 명령을 발표했다. 그 명령에는 붉은 광장에 정확한 좌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무기는 이 좌표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위협했던 지도자가 이제 자신의 광장을 위해 적의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보장은 붉은 광장에만 해당되었고 모스크바의 다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10분 연서로 광장을 빠르게 떠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붉은 광장은 안전했지만 그 보장은 그가 광장을 벗어나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간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보 문서에 따르면 푸틴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개조된 벙커, 특히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때때로 몇 주 동안 지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발다이에크의 대통령 관저는 이전에 고안보 군사시설에만 적용되었던 조치로 얀덱스 지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25년에 군사시설을 자주 방문했지만 2026년에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5월 9일 10분 연설 후 광장을 떠나 안전한 벙커로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에 동시에 공개된 유럽연합 정보 문서는 이 그림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크렘린은 2026년 3월부터 쿠데타나 암살 시도의 위험에 대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푸틴이 두려워하는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그의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푸틴이 특히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드론을 이용한 암살 시도를 두려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쇼이구는 쿠데타 위험과 관련된 인물로 언급됩니다. 광장의 보안 조치는 이러한 두려움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주변 타워에 100대 이상의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푸틴 근처에서 공무원들은 손목시계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기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취소되었고 러시아 국방부는 퍼레이드가 방해될 경우 키이우에 대규모 포봉 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때 몇 시간 동안 연설하고 탱크에 올라가고 자신을 무적이라고 표현하던 지도자가 이제는 자신의 광장에 10분도 서 있지 못하고 자신의 수도의 인터넷을 차단하며 적에게 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상황의 진정한 규모를 깨닫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있다는 말은 그 깨달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편집증은 근거가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탈출 신호가 크렘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며칠 전 천연자원부 차관 데니스 부차예프가 나라를 떠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와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부차예프는 벨라루스를 거쳐 조지아로 그 후 미국으로 이동하며 FSB의 레이더를 피했습니다. 이는 이 정도의 직급을 가진 러시아 관리가 나라를 탈출한 첫 번째 알려진 사례이며 부차예프는 평범한 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연 자원을 담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천연 자원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진 유일한 가치 있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석유가 어디에 팔리는지, 제재가 어떻게 우회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서방 정보기관에 매우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예프가 FSB를 피해 탈출한 능력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모든 신원조사를 통과했고 이 직책에 수년간 머물렀으며 그의 가족은 몇 주 전에 눈에 띄지 않게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정권의 내부 보안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에 기반한 정권에서 보안 책임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차관이 연방보안국을 탈출하며 정부 문서가 동시에 3개의 다른 국제 언론 매체에 유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평가할 때 드러나는 그림은 매우 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 벽들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 위에 푸틴의 말이 더해지는데 이 말이 전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BBC와 알자질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4년 동안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던 지도자, 우크라이나를 마약 중독자와 신나치의 집단이라고 묘사했던 사람, 나토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암시하며 적을 젤렌스키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권력을 당신들 손에 쥐세요. 이 마약 중독자와 너나치 집단이 장악한 키이우보다 당신들과 더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젤렌스키 씨가 개인 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독재자가 4년 동안 적을 인간화하기 시작할 때 이는 그 적과 함께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채텀하우스 연구원 키어 자일스는 푸틴의 말을 갈등의 진정으로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지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푸틴이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평소 몇 시간에 걸친 연설이 10분 만에 끝났고 전쟁의 원인을 나토의 동진 확장에 돌리려는 그의 시도.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고 나토가 푸틴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외면한 것. 이 모든 것이 패배를 정당화하려는 지도자의 초상을 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푸틴의 경제적 고백도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가 과도자들에게 정제에 돈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정권의 금고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는 공개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달러와 유로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은행 계좌에 있는 외화가 잠재적으로 압수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러시아 언론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군 지휘관들이 전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일체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됩니다. 이 단일 수치만으로도 대중의 사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HZ 핸델의 분석에 따르면 푸틴의 발언은 공연과 약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5월 9일의 축소는 그와 그의 행정부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푸틴은 현재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진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은 패배를 공식화하는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굴욕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라는 문장은 평화 제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패배를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지도자가 처음으로 그 패배의 냄새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메디아조나와 메두사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후 35만 2천 명의 군인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26만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9만 명이 법원 판결을 통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5월 9일 기준으로 발표한 수치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전쟁 시작 이후 약 134만 명의 러시아 인력 손실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사망자, 부상자, 전투 불능 상태가 된 인원이 포함됩니다. 2026년 14달 만에 일일 평균이 1000명을 넘었고 1월에만 31,700명 이상의 인력 손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장비 상황은 더욱 놀랍습니다. 약 12,000대의 탱크, 24,000대 이상의 장갑차, 41,000대 이상의 포병 시스템, 27만 9,000대 이상의 드론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3척의 군함과 2척의 잠수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독립적인 출처에 따르면 손실은 더 이상 수만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을 훨씬 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데이터와 미디어 조나 간의 차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두 소스가 제시하는 그림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전쟁은 매일 러시아를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으며 전선에서의 기술 격차가 이 침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의 90%를 격추시키는 반면 러시아의 성공률은 약 64%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탱크에 공중에서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탱크의 금속판을 더 용접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2026년 1월 보고서는 러시아의 장갑차와 포병 재고가 심각한 고갈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깊숙이 15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석유시설, 군사인프라, 심지어 모스크바 자체도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광장의 안전이 오직 우크라이나의 허가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균형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이 전쟁의 5번째 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통제하고 있지만 몇 달 동안 진전은 몇백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러시아의 전쟁 능력은 조금씩 약화되고 우크라이나는 군사 능력을 수출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2026년 기술, 다른 쪽은 제1차 세계 대전 논리입니다. 이 사진에서 푸틴이 전쟁이 끝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의 과시가 아닙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침식에 대한 정치적 번역일 수 있습니다. 푸틴이 2022년 붉은 광장에 섰을 때 탱크가 그의 뒤에 있었고 지도자들이 관중석에 있었으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신나치주의자들로부터 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26년에 같은 광장에 섰을 때 탱크도 없었고 지도자들도 없었으며 그는 적을 젤렌스키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10분 만에 무대를 떠났다. 그는 아마도 벙커로 후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나고 있다고 말했다. 1943년 쿠르스크에서 6,000대의 탱크를 몰았던 군대가 2026년 붉은 광장에 단 한 대의 탱크도 놓지 못했다. 이 광장을 20년 동안 자신의 권력 과시의 장으로 사용했던 그 남자는 이제 그 장을 채울 물질도 용기도 없다. 그리고 그 장은 매일 조금씩 비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의 끝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